아니, 여기가 낭만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맞아?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냥 범죄자 천국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올림픽 선수단이 방문하듯 절도단이 방문한 프랑스 파리. 강화된 검문 검색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던 파리 당국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대회 관계자가 올림픽 관련 중요한 자료가 담긴 USB를 기차에서 도둑 맞거나 파리 당국이 보안으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절도 축제라고 비꼬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심각한 현지 분위기인데요. 과연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원래 프랑스인이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다이나믹한 나라였고 저를 개인적으로도 발전시킨 나라이며 고마운 나라죠. 하지만 한국에 사는 몇 년간 한국인들과 경쟁하며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점점 도태되었고 회사에서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줄 알았던 저였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7년 만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7년 전 프랑스 본사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한국은 발전 속도도 빠르며 심지어 요즘은 서유럽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월등히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접고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프랑스로 돌아가면 오히려 제가 프랑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훨씬 수월하게 잘 해낼 자신도 있고 그런 판단에서였죠.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한국에서의 삶은 매우 좋았지만 개인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물론 그 결정은 이내 곧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귀국하기로 한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고향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기간과 겹치더군요. 한국에 7년간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대회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프랑스 팀을 응원하러 여러 번 응원하러 갔던 기억도 있고 한국에서의 긴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참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져서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일정을 미루거나 당길 수는 없었으니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프랑스로 가겠다 마음먹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프랑스가 분명히 과거보다 더 나아졌으리라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 본사를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취직 직후 깨끗하고 멀끔한 새 옷을 입고 다녔고 통근길은 매일 정해져 있다 보니 불황자들 사이에서 제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고 매일 동선이 일정하고 조금은 인적이 드문 곳도 지나다녀야 하다 보니 타겟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근길에 몇 명의 불황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귀중품을 모두 빼앗기고 멀끔하던 옷차림은 어느새 지저분한 진흙과 먼지들이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순간이 정확히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골목길 강도 사건은 프랑스 파리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도시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며 멀쩡한 아침에 강도를 당한 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며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모름지기 선진국이라면 이런 것들쯤은 잘 예방해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애인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강도가 자주 발생하는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할 돈은 없는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인권운동을 한답시고 시내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복지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파리시 의회의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고, 저는 그 반대에 서서 복지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복지 천국을 자부하는 프랑스답게 범죄 예방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복지 예산이 늘어났죠. 그 결정이 있은 후 저는 반대편 시위대를 조롱하며 크게 웃었는데, 그게 결국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나 싶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복지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예산 변경 결의안이 있을 때마다 후회로 가득한 제 과거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퇴사를 고려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마침 그때 한국으로 파견 갈 직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곧장 한국으로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게 제가 한국에 7년간 살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으며 혹여라도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일이요. 한국에서는 역시나 불가능했습니다. 7년 전 제가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시기이고, 제가 적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도 큰 난관도 없던 시기였죠. 그래서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제게 한국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7년간 살아온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전혀 믿지 않았지만 저는 늘 한국이 프랑스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여전히 프랑스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저도 프랑스를 떠난 지 7년이나 되었고, 중간에 잠시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종종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7년 만에 고향 땅을 처음 밟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느새 저는 한국의 장점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친구들을 통해서 프랑스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골목길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아주 먼 과거 그때 제가 정말 운이 없게도 그런 피해를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한 것은 이해하겠으나, 프랑스도 이제는 그렇게 무법 천지가 아니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그만하라는 친구들이 부쩍이나 많아졌다는 건 분명히 7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그런 친구들의 말이 신뢰가 가고 한국이 잘하고 있는 소중한 장점들을 까맣게 잊고, 이제는 프랑스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한 채 드디어 고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제 기억보다 더 밝은 파리 시내의 거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많이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더 밝아진 시내 분위기, 묵은 때를 벗겨낸 듯한 그런 분위기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7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쾌적해진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진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안전한 길거리를 다니기도 했고, 정말 편안하게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넘쳐나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CCTV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무서운 골목길 강도들의 위협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프랑스의 엄청난 발전이며 이제는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를 역시나 프랑스도 갖추고 있으니 이제 프랑스는 정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니 마음가짐도 너무 새롭고 많은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결혼한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배우자를 만나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프랑스로 돌아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향으로 복귀 후 저는 프랑스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개막된 올림픽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분위기 뉴스에서는 올림픽 대회 진행이 미숙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그래도 모든 일에 어려움은 있고 대회 진행을 꼼꼼하게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편함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복귀하기 전 시차 적응하라며 받은 2주일 휴가를 올림픽을 구경하며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람 기쁘게 프랑스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도 뒤로 한 채 저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 소지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졌는데요. 첫날부터 바로 핸드폰을 분실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분명히 관람을 하다가 옆에 잘 두었는데 어느새인가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판 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지고 갔거나 관람하며 흥분하다가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한국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바닥을 기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7년 정도 살다 오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은 나중에 들은 것이고요. 절대로 누군가 제 핸드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여기는 한국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던 저에게 그 생각이 번뜩 들었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맞다, 여기 한국이 아니지. 그래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핸드폰을 이제 바꿀 때가 한참 지나기도 했고 프랑스로 건너오면서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컴퓨터로 백업해둔 상태라서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별다른 지장이 없기는 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그래도 아직 프랑스에는 양심 없는 좀도둑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수 안 하면 그만이야. 그래도 마음 편한 고향이잖아. 도둑들도 인류애로 감싸주자고. 이런 특이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프랑스 인류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CCTV만 믿고 저는 밤거리 골목길을 휘젓고 다녔어요. 이제 여기는 과거의 프랑스가 아니다. CCTV가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골목길 강도를 만날 위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당연히 CCTV 때문에 안전했던 한국이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거침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복면을 쓴 남자 2명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남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밝은 쪽으로 전력 질주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골목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서로 향했고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서를 적어서 제출하자 프랑스 경찰관은 저를 한번 보더니 피해 받은 게 없네요 라는 황당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피해 받은 게 왜 없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을 걸 천만 다행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잡히기 직전 밝은 곳으로 나온 걸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압적인 경찰관은 다시 한번 저를 보며 그래서 다행이라니까요. 뭐가 문제죠? 피해당한 사실이 없네요. 이런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게다가 지금 대회 기간 중이니 검문 근무를 나가야 한다며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강도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러니까 좀도둑들이나 강도들이 CCTV가 있던 말던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로 바뀌지 않은 프랑스의 상황에 실망했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올림픽 대회 기간 길거리 좀도둑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기간 멋모르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모두들 조심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주민들은 꽤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현실을 맞닥뜨렸고 그야말로 좌절스러웠습니다. 길거리에 검문을 하러 가야 한다며 제 진술서를 무시해버린 그 경찰관의 말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이었어요. 검문 검색을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하던데 왜 좀도둑과 뒷골목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막지 못할까라는 생각 말이죠. 저는 한국에 7년간 살면서 당연히 다양한 축제에 참여도 해보고 심지어 한국에서 6년 전 올렸던 동계올림픽에도 방문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아주 많이 몰리는 봄철 꽃축제라든지 여름 시즌 휴가철 등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한적하던 곳이 매우 붐비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그 기간 좀도둑이 출몰하는 걸 느끼지 못했고 실제 한국은 너무나도 쾌적했던 것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상황은 너무나 나빴습니다. 오히려 7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지금이 올림픽 대회 기간이라서 유난히 더 심하다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죠.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축제들은 프랑스에 온 지금도 여전히 제게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축제들은 단순히 즐기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도 치안이 매우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이는 제게 큰 안도감을 주던 것은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즐기고 웃으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축제를 즐기는데 정말 도사들이에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있어도 큰 소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양보하는 모습은 제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혼란을 볼 때면 매우 그리운 부분입니다. 참 제가 유난히도 인상 깊은 한국의 축제는 한강에서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축제였어요.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전통 축제에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쉽게 목격됨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주변을 정리하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올림픽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한국의 장점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그 취향과 질서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안전한 생활 환경은 제가 다시금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이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와 예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제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와 비교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냈고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절대로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국의 기술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은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며 한국 시민들의 인식과 시민의식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질서와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배려심은 프랑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할 때 이제는 한국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와 한국의 비교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고 프랑스도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험이 없는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 당연히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여전히 한국보다 프랑스가 못한 점이 무엇이냐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한국 경험이 충분히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프랑스가 한국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보다 이렇게 혼자 글을 정리하고 쓰는 게 더 마음이 편하네요.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제 글이 퍼져나가서 한국이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점을 알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한국을 떠나온 프랑스인이 한국에게도 이 글을 보내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식당을 연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한국인의 말에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세이렌입니다. 제가 이번에 식당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린 나이여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는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느껴지면서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고 아이를 혼자 낳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딸 나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텐데. 아이가 있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우리 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서비스 직종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팀 문화 때문에 욕을 많이 먹지만 일당이 크지 않아서 팁이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빙 일을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잠든 밤에는 내일의 메뉴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요리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나마 나나가 순한 아이여서 잠도 잘 자주고 음식도 잘 먹어줘서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빙을 하다가 요리 보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보조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요리사의 보조로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자 가끔 바쁠 때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요리를 배우면서 일했고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 후로 여러 군데의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10년이 넘었을 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스스로를 판매하는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아서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깨끗한 곳에 가게를 얻었어요. 특히 요리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꿈이었던 이 작은 가게는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는 제가 주방에서 만들었고 서빙을 할 사람 한 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동네에서 제 가게만의 특색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할까? 저는 딸 나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꿈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외진 곳에 가게가 있었던 탓 같기도 했어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선 가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힘들었지만 서빙을 맡아주던 아르바이트생은 매번 지각에 말도 없이 빠지기까지 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서빙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서 다시 서빙을 할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그렇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은 한국에서 대학교 때 영국으로 이민 온 이효석 씨였어요. 근처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다닌다고 했어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오래 일해줄 사람을 원했지만 급하기도 하고 사람도 없어서 효석 씨를 아르바이트로 쓰게 되었어요. 효석 씨는 겉보기에는 매우 어려 보이는데 30대 초반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영국으로 오게 되어서 대학원에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았어요. 동양인이라서 어려 보이는 건가 신기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어서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수없이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되기도 전에 가게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제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가끔 식당으로 와서 식당 구석에서 학교 숙제를 하는 제 딸 나나를 도와주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효석 씨가 성실하게 일해주었지만 가게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밤에 가게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효석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일식이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다며 요즘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봤어요. 저도 주변에 스시로 식당도 많고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렌드를 알 수 있을지 물어보자. 이번에 자기 학교에서 음식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으로 같이 음식 축제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원래라면 영업해야 할 날이었지만 음식 축제가 주말에 했기 때문에 가게를 임시로 휴업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효석 씨의 대학교의 공터에는 많은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곳에 푸드트럭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국의 푸드트럭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동식 식당입니다. 영국 전역에서 이 푸드트럭들은 인기가 굉장했고 도시 곳곳을 돌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영국 사람들의 점심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모여서 음식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즐겼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자와 스파게티도 판매하고 있었고 멕시코의 케밥도 팔았어요. 직접 만든 두툼한 햄버거 요리도 군침이 흐르게 했어요. 볶은 국수를 파는 곳도 있었고 중식 요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곳은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한식이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조금 독특한 음식이었어요. 컵밥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밥 위에 소스와 재료를 올려주는 형식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그곳에 놀러온 사람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컵밥이 맛있어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사 먹는다고 말해줬어요. 저와 효석 씨는 다른 남녀 커플에게 가서 왜 이 컵밥을 선택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친구가 알려줘서 먹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소고기와 당면이 올려진 컵밥에 매콤한 양념을 뿌려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 익숙해져서 잘 먹게 되었다면서 컵밥은 맛있기도 하지만 주문하면 빠르게 나와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효석 씨와 저도 컵밥을 시켰는데 효석 씨는 닭강정과 잡채가 올려진 컵밥을 주문했고 저는 치킨과 채소가 들어있는 컵밥을 주문했어요. 정말 주문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주문한 컵밥이 나왔습니다. 영국에는 많은 패스트푸드들이 있었는데 주로 햄버거나 치킨 샌드위치 또는 맥앤치즈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컵밥은 그것들과는 다른 맛의 패스트푸드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컵밥을 먹어보고 서로의 컵밥의 맛도 보면서 이 아이템이 조리하는 시간도 많이 안 들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효석 씨는 다양한 재료와 원하는 소스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꽤 괜찮은 장점 같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인 자신도 컵밥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니라면서 자신이 더 알아보고선 어떻게 하면 이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오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가게도 아닌데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 효석 씨가 멋지고 든든해 보였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만 하느라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인기가 많았고 대중매체에서 한국 음식들을 요즘 많이 접하면서 예전에 비해 거부감도 적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콘텐츠에서 접한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걸 즐기고 있었고 그걸 SNS 인증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한동안 인기 높았던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영국은 단 음식을 좋아하던 문화에서 매운맛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운맛 유행으로 제가 접한 소식 중에 가장 놀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운맛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인 캐롤라이나 리퍼로 만든 매운 칩을 먹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먹는 챌린지를 하고 나서 어린 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서 즉시 판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망이 그 과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정도로 영국은 매운맛이 유행하고 있네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맛을 보고 나니 한국 음식들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인기가 높아져 있었어요. 음식점을 차리기 전에 미리 이런 걸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저 제가 일했던 곳이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스스로 가게를 차린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효석 씨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컵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컵밥을 식당에서 팔 수 있을지 고민하였어요. 여러 음식점에서 일을 했던 경험 덕분에 요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스스로를 만들면서 밥을 짓는 것에도 익숙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인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추가하면서 몇 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컵밥과 함께 매운 게 유행이기 때문에 떡볶이도 함께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메뉴 이름도 붙였습니다. 나나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이번에는 꼭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딸 나나의 도움으로 SNS에 홍보도 하였어요. 나나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SNS에 익숙해서 그런지 홍보도 너무 잘했어요. 예쁘게 메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며 우리 식당이 언제 오픈하는지도 올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컵밥을 좋아한다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꼭 가보고 싶다는 글을 달았습니다. 효석 씨와 나나 그리고 저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냈어요. 가게를 재오픈하기 전 저는 너무 긴장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효석 씨가 웃으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효석 씨는 하늘에서 제게 기회를 잡으라고 보내준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재오픈은 대성공이었어요. 식당에서 직접 먹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포장을 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우리 컵밥을 먹는 모습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은 떡볶이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컵밥과 음료 세트를 주문하고 아이와 와서 먹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에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바빴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고 효석 씨도 저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줬어요. 꾸준한 홍보와 맛있는 메뉴를 만들려는 노력 덕분에 가게는 점점 잘 되어 갔어요. 그와 별개로 제 마음은 속이 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효석 씨와 헤어져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명문대 대학원생과 싱글맘인 제가 가능하기나 하겠어요. 아무리 이혼도 많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 영국이라고 해도 제 처지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시간이 흐르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업이 끝나고 효석 씨에게 서빙을 해줄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효석 씨는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심 조금 섭섭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석 씨가 어디선가 꽃다발을 가져와서 내밀면서 아르바이트생은 끝이지만 자신을 남자친구로 만날 생각은 없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 같은 싱글맘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효석 씨는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면서 부끄러운 듯이 말하는 거예요. 늘 당당한 모습의 효석 씨를 보다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효석 씨랑 저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 데이트하면서 같이 우리 식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체인점을 내보라고 해서 2호점에 대해 구상 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국 음식의 메뉴를 추가하려고 레시피를 개발 중인데 김밥은 당연히 추가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효석 씨가 만들어온 김밥을 처음 먹어보고는 스스로보다 김밥이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이 한국 남자를 만난 건 힘든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누군가 보내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 안. 한 남성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의사 브루셸이에요. 제 고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그만큼 절실한 사연이라 이렇게 용기 내어 보내게 되었어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국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에요. 저 역시 베네수엘라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앞날이 캄캄할 뿐이었죠. 제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는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난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었어요. 교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이치곤 했죠. 공책이나 교과서 같은 기본적인 학용품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고요. 선생님들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학교를 떠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운영이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죠.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직접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수업의 질은 바닥을 기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외모 때문에 늘 왕따를 당했어요. 남들보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 거예요. 매일 아이들한테 돌을 맞으면서 외계인 눈을 갖고 있고 마녀 같은 코를 가졌다고 놀림을 당했죠. 친구들은 날마다 이런 심한 말을 퍼부었죠. 학교 가는 길이 두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어요. 심지어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서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쟤네들 좋으라고 제가 사라질 순 없었어요.
힘들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경제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거든요. 알아보니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수천 %에 달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였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평생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이민 갈 희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저축을 했죠.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기준은 있었죠. 먼저 안전한 나라여야 했고 교육열이 높아야 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은 곳이면 좋겠다 싶었죠. 처음엔 미국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치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총기 범죄율이 높은 것도 위험 요소였죠. 중국은 보기에도 없었어요. 치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두 나라 다 치안이 좋고 교육 수준도 높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일본은 외국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앞과 뒤가 다른 스타일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K-팝과 한식 같은 문화가 점점 뜨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나라였죠. 이민을 하려고 알아보니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민자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 한국이 이민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잘 마련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선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라면 지금 이 지옥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취업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 비자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밤낮 없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사실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온 끝에 원하던 점수를 얻게 되었고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죠. 그 다음엔 학교를 정해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죠. 그래야 취업할 때도 유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대학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께선 그걸 보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의 좋은 대학에 붙은 게 대단하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더라고요.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읽어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죠.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사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로 선택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에 꼭 한국 항공사가 저를 맞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승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승무원들 외모는 어찌나 단아하고 유니폼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승무원들을 흘깃거리며 구경하는 거 있죠. 확실히 한국 항공사의 미모와 서비스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걸 실감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메뉴는 한식과 양식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한식을 선택했죠. 태어나서 한식으로 차려진 밥상은 처음이었는데 감동했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밥 위에 새까만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고 처음 보는 반찬이랑 후식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생긴 게 엄청 정갈한 거 있죠. 오색 빛깔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웠어요. 고추장을 조금 많이 뿌렸는데 혓바닥이 얼얼하면서도 은은한 달콤함이 뒤늦게 스멀스멀 올라와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기내식을 먹으니까 슬슬 졸리더라고요. 자려고 뒤척이던 저를 보고 승무원분이 담요와 베개를 건네주시던데 역시 한국의 항공사답게 승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많이 지치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다 보니 온몸이 긴장돼서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근데 포근한 담요를 덮으니까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렇게 한참을 잔 것 같은데 갑자기 비행기 안이 너무 춥더라고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데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때 한국인 승무원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제 상태를 살폈어요. 제가 덜덜 떨고 있는 걸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담요를 한 장 더 가져다 주셨죠. 한 장 더 갖다 주신 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물도 되게 자주 요청드렸는데 바로바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작은 친절이었을 수 있지만 이런 친절 덕분에 비행 내내 진짜 감동받았답니다. 외국인인 제가 낯선 한국 땅에 가는 걸 두려워할까 봐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승무원분들 덕분에 긴 비행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공항 직원들 움직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권을 건넸죠. 직원분께서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입국을 허가해 주셨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 다 끝났다 싶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러던 중 제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심사대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처음 본 저는 미래에서 온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30분 넘게 입국 심사대 줄을 기다렸는데 순식간에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어요. 시민권을 따서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찾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설렘 반 두려운 반이랄까요. 답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기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저 혼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숙소로 갔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건물들도 엄청 웅장하고 조경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캠퍼스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스물스물 걱정도 피어올랐죠.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왕따를 겪은 기억이 있다 보니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 것 같았거든요.
괜히 또 한국까지 와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걷다 보니 학생들이 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지 싶어서 괜히 신경 쓰였죠. 많은 걸 걱정하면서 겨우 강의실에 도착했답니다. 친구나 사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회였어요. 대학 생활이 의외로 순조로웠거든요. 첫날부터 같은 강의 듣는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는 거 있죠. 덕분에 마음이 놓이면서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답니다. 교수님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저 하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느껴졌고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기다려주는 친구들도 정말 고마웠고요.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먼저 제자리로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한국 대학생들은 정말 활발했어요. 덩달아서 저도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고요. 베네수엘라에 살 때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말을 먼저 건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는 눈이 부리부리하다면서 왕따를 당했던 제 외모가 한국에서는 완전히 미인의 기준이라는 거 있죠. 제가 봤을 땐 한국 여자들도 되게 예쁜데 그렇게 이쁜 친구들이 저한테 부럽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쁘다고 해주니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야 보니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물론 가끔씩은 향수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긴 해요. 가족들이 아예 안 그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금세 이겨내곤 한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단순히 적응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 문제도 심각했죠. 저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먼저 장학금을 제안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워낙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야겠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제 학비를 부담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교수님께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 사업이 있다면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각종 혜택 덕분에 감사하게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평소 외국인 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항상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 덕분에 큰 힘을 얻었죠. 제게 건강 관리도 잘하라며 안부를 물어주시는 교수님의 배려가 어찌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머나먼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교수님같이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제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런 기회를 제게 주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덕분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인생의 멘토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둘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게 되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순간 베네수엘라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안아주었어요. 한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니 감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잠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비자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했었거든요. 교수님께 이력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고 운 좋게도 한 유명한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첫 출근 날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근무 환경에 감탄했어요. 무너져 내려가는 학교와 건물들만 봤었는데 한국은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도 근사하구나 싶었죠. 시설도 뛰어나고 복지도 엄청 좋아서 행복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월급이더라고요. 월급이 거의 베네수엘라 월급의 몇십 배나 되는 거 있죠. 이 돈이면 가족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어요. 제 꿈을 이루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사람이 많아 숨 쉴 틈도 없이 빽빽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누가 제 엉덩이를 쪼물딱쪼물딱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못 느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수로 그랬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계속 제 엉덩이를 만지는 게 반복되자 이건 분명 고의적인 성추행이라는 걸 깨달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한 승객이 성추행범의 팔을 확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남자가 저를 성추행하고 있다고 크게 외쳤죠. 그 승객은 성추행범의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영무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재빨리 출동해 성추행범을 연행해 갔죠. 저도 상황에 대해 진술해야 돼서 영무원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성 승객분이 같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제 진술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신고를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제가 진술할 때 옆에 있어주기까지 하다니 너무 고마웠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성추행범은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었고 그 조선족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지 아찔했어요.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오니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그 남성분께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흔쾌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성분은 자신의 이름을 김혁주라고 소개시켜줬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혁주 씨는 성추행을 당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혁주 씨가 우연히 저를 봤는데 온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고 안색이 창백해서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혁주 씨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좀 진정되었냐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혁주 씨 얼굴이 잘생겨 보이면서 귀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심장은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혁주 씨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나라 얘기를 더불어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혁주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었어요. 혁주 씨와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앞으로도 종종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희 둘은 계속 만나게 됐어요. 데이트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다 보니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사귀고 나서 1년 후 혁주 씨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망설임 없이 내라고 대답했죠.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으로 온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혁주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항상 집안일도 해주고 맛있는 요리까지 해주다니 이런 남자와는 결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한 지 2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2년이 지나야만 한국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받아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젠 제가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비자 신청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만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비자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한국 여권을 손에 얻으니 문득 고향 베네수엘라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베네수엘라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혁주 씨에게 한국 여권을 들고 베네수엘라에 다녀오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혁주 씨가 흔쾌히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다녀오면 남편과 함께 한국 관광지를 돌아볼 계획인데 추천해 주실 곳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